스틱. 어디를 처리인가? 구체성이 됐어. 구체성. 지식의 저주를 깨뜨리는 법. 전문가들은 스스로 전문가처럼 말하고 쉽게 잊어버린다. 마치 영어를 보다가 천천히 말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관광객처럼 말이다. 2500년 동안에 살아남은 이솝 우화의 비밀에 이솝 우화의 비밀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여우 한 마리가 가수원을 지나가다가 높은 동굴 끝에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목이 마른 차에 잘때 군 여우가 말했다.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가 껑충 뛰어올라서 포도를 에 손을 뻗쳤다. 하지만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더 멀리 도움 닿기를 해보았다. 그래도 포도는 손에 닿지 않았다. 여우는 몇 번이고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포도를 딸 수가 없었다. 한참을 뛰던 여우는 마침내 지쳐 포기하고 말았다. 여우는 뒤돌아서 고개를 저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어차피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얻을 수 없는 것은 경멸하기가 쉽다. 이솝 우화에서 발췌한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솝은 원래 노예였다고 한다. 후에 해방되긴 했지만 이솝은 세계 역사상 가장 끈끈한 스티커 스토리들의 창시자라. 그의 히트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 늑대와 양치기 소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양의 탈을 쓴 늑대 등 늘어놓자면 끝도 없을 지경이다. 이 책에서 언급된 이야기들 가운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이 여우와 신포도일 확률이 높다. 심지어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후의 교훈을 단 한마디로 적용한 신포도라는 표현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솝의 교훈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헝가리 사람들은 사바니와 솔로 헝가리어로 신포도라고 말하고 중국인들은 손에 넣을 수 없는 포도는 시도라고 한다. 스웨덴은 스르트사레벤 오렌베렌 즉 여우는 마가목 열매가 시다고 말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솝이 인간 본연의 보편적인 결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 우화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심오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2500년 동안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심오한 진실을 해도 수십 개의 다양한 문화와 일상적인 언어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들도 수없이 많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것들은 살아남고 어떤 것들은 살아남지 못할까? 이솝 우화가 그토록 찰싹 달라붙는 이유는 그 구성 방식 덕분이다. 우화가 묘사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좀 보라. 포도, 여우, 신포도에 관한 부정적인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이솝 우화가 신령한 이솝의 유령한 충고와 같은 형식이었다면,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에도 멍텅구리처럼 굴지는 마라 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더라면 당신이 읽어볼 기회도 없이 벌써 옛날 옛적에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우화가 필요하다. 한 인터넷 풍자 사이트에서는 비즈니스 전문 용어 생생기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3개의 칼럼에서 각각 한 단어씩을 뽑아서 자신만의 재미있는 비즈니스 전문 용어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호 비용 기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고객 중심주의 비전 패러다임이라든가 전설 지원 비전 같은 것들 말이다. 교사들도 자기들만의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상위 인지기술, 내적인 동의, 포트폴리오, 평가, 발달 단계별, 학습 효과, 초재 학습 등 병원에서 의사들의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특히 특발성이 심근증이란 단어가 재밌다. 심근증이란 당신의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고, 특발성은 대체 당신 심장이 왜 이 모양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의미다. 오늘은 종종 추상적이다. 그러나 삶은 추상적일 수가 없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쟁과 동물과 문학 작품에 대해서 가르친다. 우선은 우리의 비위와 등과 심장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한다.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비행기를 건조하고 신문을 발행한다. 자동차 회사는 작년보다 더 빠르고 싸고 예쁜 차들을 제조한다. 심지어 가장 초상적인 비즈니스 전략마저 전국에는 인간들의 행동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추상적인 전략 코드는 실제 행동이 인간 정신이 가장 복잡하고 추상적인 언어 유희보다도 포도가 시다고 투정을 부리는 여우를 이해하는 편이 훨씬 쉬운 법이다. 추상적인 개념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힘들게 만들며 또한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행동하기 어렵게 만든다. 추상적인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체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는 이수부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메시지만큼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난 50년간 미국 자연보호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세계의 주요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개발이나 벌목과 같은 자연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였다. 이 전략은 TNC 내부에서 돈과 땅이라고 불렸는데 TNC의 지지나 후원자들이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실히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많은 기부금은 돈, 곧 많은 땅을 의미한다. 후원금이 적으면 구할 수 있는 땅도 적다. 한 후원자의 표현대로 TNC는 직접 돌볼 수 있는 결과를 창출했다. 2002년 TNC 캘리포니아 CEO 책임 운영자 마이크 스위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는 TNC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대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5지역 중에 한 곳이다. 지중해성 기후 일대는 전 지구 대륙의 겨우 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식물종의 20%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만일 당신도 지구환경 보존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땅을 사라. 그 돈은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이다. 2002년 스위니와 그의 동료들은 캘리포니아 주위의 지도를 구해서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색깔로 표시해 놓았다. 놀랍게도 지도의 40%가 그런 지역에 해당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만큼 넓은 땅을 살 만한 돈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9%라는 지역이 이미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의 자리에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토지의 9%는 구매를 고려하기는 너무도 벅찬 목표였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했다. 이렇게 맥없이 물러날 수는 없었다. TNC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런 엄청난 넓이의 토지가 관련된 한 돈과 땅 전략은 그다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TNC는 토지의 직접적인 소유보다는 환경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보존 지역권을 보장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지역 정부와 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유지와 공유지의 도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그럴싸한 전략이다. 무엇보다도 후원자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점이 문제였다. 둘째로 직원들의 사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었다. 캠페인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적으로 실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위니는 말한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일이 한결 쉬웠다. 사무실에서 존과 메리가 이 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등을 몇 번 두드려주면 끝이었으니까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은 직원들의 사기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새로운 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돈과 땅 전략에 맞먹는 투명성을 되살릴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 주의 40%를 보호해야 하건만 더 이상 돈을 주고 토지를 살 수도 없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후본자와 동업자들에게 설명할 수 할 것인가? 칩은 이 문제에 관한 스탠퍼드 대학 학생들과 토의를 벌였다. 그 재성의 맥락에서 일부 학생들은 이 거대한 도전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 분산시킨다는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20년간 매년 캘리포니아 주의 2%를 보호할 것이다. 처럼 말이다. 학생들은 그저 추상적인 목표를 보다 작고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 분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바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컸다. 서쪽에 있는 9만 에이커 땅보다도 동쪽의 1500에이커의 땅이 생태 환경적으로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TNC는 어떻게 했을까? 에이커와 같은 토지 논리를 내세우는 대신에 그들은 풍경에 대해 이야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의 동쪽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펼쳐갈 정도로 강렬한 황무지에 있구라 할 수 있는 한갈색 언덕과 고개들이 펼쳐 있다. 환경. TNC는 그 참나무 사바나에 해밀턴 황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일단 이름이 붙고 풍경이라는 인식이 새겨지자 해밀턴 황야는 지역단체와 정책 입원자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잡게 되었다. 수많은 실리콘밸리 단체들이 그들의 집과 인접한 중요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휴렛 패커드 창설자 중에 한 명이 설립하여 실리콘밸리의 기반을 두고 있는 패커드 재단이 해밀턴 황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들였다. 카스트로, 소, 링컨 공원과 같은 이름들은 특정 지역과 그 지역의 특색을 정의하고 구분한다. 각각의 동네에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TNC는 풍경에 바로 그러한 효과를 부여했다. 해밀턴 황야는 단순히 한 종의 토지가 아니라 유명한 환경 인사가 되었다. 왜 우리는 논문을 읽다가 절망하는가? 논문을 읽다가 절망을 하는가? 구체적이는 어떻다는 것인가? 당신이 감각을 이용해서 검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이다. VA 엔진은 구체적이고 고성과는 추상적이다. 대부분에게 구체성은 특정한 일을 하는 특정한 사람들로 요약이 된다. 의외성을 다른 앞장에서는 우리는 노드스트럼 백화점의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논의했다.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누가 보더라도 추상적이다. 노디가 고객의 셔츠를 다듬어 주었다는 이론은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언어는 늘 도움이 되지만 특히 신참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때 유용하다. 추상적인 개념은 전문가들이 누릴 수 있는 사치다. 만약에 강의실 빽빽이면 이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쳐야 한다면 그들이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은 구체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뿐이다. 확인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아시아 학교의 수학 수업으로 날아가 보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줄기차게 들어온 뉴스를 통해서 모두들 알겠지만 동아시아의 어린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을 거의 모든 면에서 콜레스테롤이 듬뿍 든 음식의 소비량을 제외하고는 앞서고 있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두드러진다. 수학 능력의 격차는 꽤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이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대체 무엇이 때문일까? 1993년 일본의 연구진이 각각 일본과 타이완에 위치한 10개의 초등학교와 20개의 미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은 각 학교에서 2명의 수학 교사를 선별하여
한 교사당 4시간씩 수업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이 200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문고점에서 70엔짜리 공책을 샀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지금 몇 엔이 남아있나요? 타이완 교사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3명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더 왔습니다. 잠시 후에 1명이 더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위에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교사들이 학용품을 사고 공놀이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례를 통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라. 그는 우리가 앞장 단성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도식을 활용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위에 새로운 형태의 추상적인 개념을 덮어 씌운다. 연구자는 이런 질문 기법을 맥락을 이용한 계산이라고 불렀다. 기계적인 암기와 상당히 대조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반대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는 빈도는 아시아 교사들이 미국 교사들에 비해서 2배가량 높았다. 아시아 사람들보다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뺄셈을 의미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해서 뺄셈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배운다. 연구자는 이러한 형식 질문을 개념적 지식 질문이라고 칭했다. 일본에서는 수업의 37%가, 대만에서는 20%가 이러한 질문으로 진행된 반면에 미국의 수학 수업은 겨우 2%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추상적인 개념을 떠들어 이어서 구체성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수학 수업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해의 기본 원리다. 초보자들의 구체성을 열망한다. 혹시 논문이나 과학 기사나 또는 메모를 읽다가 온갖 화려한 추상적인 개념과 언어들 때문에 절망하여 제발 예를 들어달라고 울부짖어 본 적이 없는가? 요리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추상적인 요리법 때문에 프라이팬을 뒤에 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은 반죽의 농도가 적당해질 때까지 젓는다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몇 분 동안 저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사진으로 보여주든가. 우리는 요리를 몇 번 해본 뒤에야 비로소 적당한 농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서 점차 그에 대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살짜리 어린애가 3 플러스 2 플러스 1을 이해할 수 없듯이 처음에는 거기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체성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우리의 지식과 지각력을 구성하는 기본 토대 위에 심오하고 더욱 추상적인 통찰력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지탱하는 것은 구체적인 토대다. 구체적인 기본 지식이 없이 추상적인 원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은 집을 지붕부터 지으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